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소재한 센트럴 서울 안과병원의 김균형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은 지금 현재 8명의 안과 전문의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큰 안과고, 전문적인 질환을 잘 보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또 외국에서도 찾아주시는 병원이기는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이제 각막 전환부라고 그래서 눈의 앞쪽을 담당합니다. 눈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앞쪽 하면 이제 각막이 요 앞에 유리창 같은 걸 각막이라고 하고, 그 다음 눈 뒤에 이제 바로 뒤에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가 있는데, 이쪽이 저희 담당 영역이라서 주로 하는 어떤 질환과 수술은 시력 교정 수술과 백내장 노안 치료, 그다음에 각막 결막의 질환과 컨택트 렌즈, 드립 렌즈, 이런 부분이 저의 주요 전공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2009년에서 2015년까지 지금 인천에 소재한 가천대 길병원 안과에 교수로 근무를 한 6년 정도 했었고요. 15년도에 이제 퇴사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 병원인 센트럴 서울 안과로 합류를 했습니다. 온 지가 벌써 또 10년이나 지났네요. 저는 지금 현재 클리닉의 원장으로 있지만, 그래도 원래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오래 하고 학회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연구 활동을 계속 해와서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안과 학회 중에 하나인 백내장 굴절 수술 학회 이사로 또 재직 중이고, 또 한국 건성환 학회에서도 이사로 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인공수정체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백내장 수술은 여러 가지로 발전이 되어 왔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수정체를 교체할 것이냐 하는 어떤 기술적인 발전도 굉장히 컸고요. 또 다른 한 축은 인공수정체 발전입니다. 똑같이 인공수정체를 교체했는데 어떤 렌즈가 눈 안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환자분들은 쓰게 됩니다. 이 수정체는 실제로 이 모형이라서 굉장히 크지만 실제 인공수정체 크기가 이렇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 손과 손톱과 비교해도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인공수정체는 실제로 매우 작게 되고, 좀 크게 확대한 모형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체가 회사마다 이제 구조나 디자인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 크게는 이제 원래 수정체의 역할을 하는 광학 부부, 렌즈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가운데 동그랗게 있고, 눈 안에서 주변에 수정체낭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가운데 위치할 수 있게끔 지지해주는 다리 부분이 이렇게 2개, 3개, 4개 정도 렌즈마다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렌즈마다 이 광학 부분의 어떤 디자인의 원리에 따라서 보통 기본적으로 멀리만 보는 렌즈를 단초점 렌즈라고 해서 멀리만 보고 가까이는 이제 안 보이게 되고요. 만약 단초점 렌즈를 책 보는 거리로 맞췄다 그러면 그 지점만 잘 보이고 또 앞뒤로는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이 단초점 렌즈의 특성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렌즈의 광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멀리뿐만 아니라 가까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초점을 2개, 3개 이렇게 갖도록 만든 렌즈들이 다초점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 제 그림에서 보여드린 거에서 두 번째 거가 이제 이중 초점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중 초점 렌즈들은 초점이 하나가 작동하는 동안 다른 하나의 초점은 빛번짐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빛번짐을 줄이고 좀 자연스러운 시력에 가까운 시력을 만들기 위해서 연속 초점 내지는 프리미엄 단초점이라고 얘기하는 조금 다양한 렌즈들이 굉장히 인기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렌즈들의 원리는 그림에서 아래쪽 보시는 것처럼 초점이 한 지점에 맺는 것 같지만, 이게 샤프한 한 지점이 아니라 조금 앞뒤로 폭 넓게, 우리가 아까도 초점 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초점 심도를 좀 늘려줌으로 인해서 내가 딱 원하는 거리뿐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폭넓게 쓸 수 있는 렌즈들이 요새 굉장히 인기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의 종류가 실제로 되게 많아서 수술할 때 선택할 때 환자분들은, 전문가가 아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하고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렌즈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맨 왼쪽이 단초점 렌즈입니다.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사용되어 온 그냥 가장 기본적인 단초점 렌즈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이제 프리미엄 단초점이라고 해서 단초점보다 초점 심도가 조금 더 깊은 렌즈, 좀 폭넓게 쓰는 거,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폭넓게 써서 멀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컴퓨터 운전한다고 하면 내비게이션 정도까지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연속 초점 렌즈라고 보시면 돼요. 초점이 먼 거리와 근거리, 이런 식으로 아예 분리된 초점이 여러 개 있는 것들이 다초점 렌즈고, 초점을 나누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회절 원리, 굴절 원리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렌즈의 종류들은 또 나뉘게 됩니다. 회절형으로 만든 렌즈들이 원하는 지점에 좀 더 샤프한 초점을 만들기는 좋아서 제일 근거리, 책이나 이런 작은 글씨가 제일 잘 보이는 렌즈들은 회절형 다초점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쪽으로 갈수록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갈수록 구조는 단순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구조는
구조는 복잡해지게 되고요. 야간의 빛번짐 정도도 왼쪽으로 갈수록 없어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관용성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간의 오차가 생겼을 때 시력이 얼마큼 영향을 받을 것인가, 난시가 좀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가, 또 안구건조증이 심한데 시력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관용성이라고 하는데, 관용적인 측면에서도 왼쪽으로 갈수록 관용성이 좀 좋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관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초점 렌즈를 사용해서 원거리부터 근거리까지 모두 다 잘 보고자 할 때는 그만큼 눈에 다른 이상은 없는지, 심지어 안구건조증의 유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꼼꼼하게 다 검사해보고 수술 시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렌즈들을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다초점의 경우는 멀리부터 가까이를 다 보고자 하는 거라 대부분 멀리를 타겟으로 수술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렌즈들, 아까 말씀드린 단초점, 프리미엄 단초점, 연속초점 이런 렌즈들은 실제로 중간거리 보게 했을 때 중간거리부터 또 가까이까지 잘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필요에 따라서 또 원래 시력에 따라서 렌즈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주로 보는 주시안과 또 덜 보는 비주시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활을 쏘거나 관역을 보거나 총구를 겨누거나 이렇게 한눈으로 봐야 될 때 주로 자신 있게 보는 쪽을 주시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연속초점이나 프리미엄 단초점 렌즈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원거리부터 근거리까지 골고루 보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주시안을 먼 거리에서 한 중간거리 정도 보이게 연속초점을 넣고, 또 비주시안을 중간거리부터 가까이까지 보이도록 이렇게 맞췄을 때 실제로 그 성능을 두 눈으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면 약간씩 먼 거리 볼 때는 이쪽이 더 선명하고 가까이 볼 때는 이쪽이 더 선명하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 눈이라는 건 두 개인 이유는 두 눈의 기능들을 다 종합해서 내가 인식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경우가 오히려 다초점보다도 야간의 빛번짐도 적고 장점이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수술하는 경우도 요새는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도수조절 인공수정체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백내장 수술에서 큰 혁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모든 인공수정체 종류들이 수술할 때 사용하고 나서 도수는 그냥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적응하면서 사용하거나 불편하면 안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큰 혁신이 있었던 부분이 백내장 수술을 일단 받고 나서 빛을 쐬면 눈 안에 렌즈의 도수가 바뀌고 시력을 마음대로 변환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라이트 어드저스터블 렌즈, 빛으로 조절 가능한 렌즈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을 만든 렌즈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미 한 4, 5년 동안 굉장히 폭발적으로 사용이 늘어왔고, 처음으로 이제 해외로 진출한 게 저희 대한민국이었고, 저희 병원이 최근에 한 3달 전에 첫 환자를 수술을 하면서 이 렌즈를 이제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오스카상 시상식 장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영화 오펜하이머라고 재작년에 유명했었잖아요. 그 작품상을 받았을 때 가운데가 이제 감독님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찰스 로벤이라고 이제 프로듀서신데, 이분이 시상식에 이런 모습으로 나오셨는데 저희들은 그냥 아는 거죠. 아, 이분은 특이한 고글을 끼고 계셔가지고 저희는 바로 다 인지를 한 건데, 아, 이분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 LAL 렌즈를 쓰신 지 얼마 안 됐구나. 보통 이제 이게 수술하고 나서 빛으로 시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수술 받고 나서 그 조절이 다 끝나는 마무리 시간까지 보통 한 2달 정도 보는데, 그 사이에는 이제 어떤 외부의 빛이 혹시 잘못 들어가면 시력에 영향을 줄까봐 저희가 낮에는 고글 착용하고 활동을 하시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글을 한참 끼고 이제 시상식에 올라오셔가지고 저희들은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이제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수술을 받고 사용하고, 지금 국내에도 이제 막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은 한 5개 병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유행하면서 널리 사용될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그때 한 2달 전에 처음으로 시술을 해서 그때 이제 기념 촬영을 했던 거고, 이거는 일단 백내장 수술 자체는 기존 수술과 거의 동일하게 받고요. 그 다음에 한 3주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근거리 시력을 더 원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빛을 쐬서 시력을 조절하게 됩니다. 각각의 눈을 조절을 하게 되고, 보통 조절하는 과정은 짧게는 1번, 많게는 2-3번 정도 안에서 만족스러운 시력이 나올 때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 입장에서 보통 상담하고서 결정되는 대로 수술이 되고, 그 결과는 그냥 내가 적응해야 되는 상황을 벗어나서 수술을 실제 받고 나서 생활하면서 내 필요한 시력을 만들 때까지 환자분들이 직접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시고 의견을 주시면서 그걸 저희가 또 반영해 드리는 이런 독특한 수술 방법으로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백내장이 잘 생기나요? 백내장은 질병이기도 하지만 큰 의미에서는 노화 과정의 한 현상으로 봅니다. 남자분들 연세가 드시면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백내장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 일반인들이 얘기하기로는 60대가 되면 60% 생기고 80대가 되면 80%가 생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백내장은 우리 중장년층, 고령층에서는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저희 고객분들, 환자분들 사진을 찍은 건데 왼쪽에 보시면 그림 4개는 이제 백내장이 상당히 심해서 눈 안에 있는 백내장이라는 거는 눈동자 안에 있는 이 수정체, 렌즈가 이렇게 뿌옇게 혼탁이 생기는 걸 백내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수정체가 이렇게 뿌옇게 혼탁이 발생되는 걸 사진으로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백내장을 저희가 수술을 해드리면 이 뿌연 수정체를 안전하게 제거를 하고 이걸 비워두면 아예 안 보이고 원래 있던 수정체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인공수정체를 반드시 넣어주게 됩니다.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면 이 사진의 오른쪽 그림처럼 아주 투명한 눈동자를 회복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백내장을 수술하지 않고도 집에서 눈이 맑아지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혼탁해진 수정체를 다시 맑게 바꿀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내장이 심한 분들은 결국 수술해야 되지만 백내장이 이제 초기에서 중기인 분들은 수술을 하지 않고 좀 지켜보면서 좀 증상이 진행되는 것을 좀 완화하는 늦추는 방식의 안약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부 성분의 안약들이 일부 연구에서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것을 조금 지연시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것이 현재 안약으로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백내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심해져도 오히려 수술을 하고 나면 시력이 훨씬 수술 전보다 더 좋아지게 되고 기존에 안경을 두껍게 썼거나 아니면 노안으로 인한 불편함이 많았던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도 증상이 대부분 좋아지게 됩니다. 노안까지도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백내장을 우리가 꼭 젊은 사람들이라면 예방하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중장년층인 분들이 백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막 필사적인 노력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분위기가 많고 안약의 경우도 일부 효과가 있고 다 효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안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외선을 차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외선이 눈 안으로 많이 유입되게 되면 수정체에 이제 그 노화 현상을 촉발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외출할 때 선글라스를 좀 자주 쓰시거나 또 햇빛이 강할 때는 모자 또 우리가 이런 일반 안경도 자외선과 블루라이트 차단이 어느 정도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백내장의 진행과 노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이요법, 영양 섭취로는 고용량의 항산화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체내에서 그런 성분이 많은 분들은 백내장 진행이 좀 늦게 오더라 이런 연구들은 있지만 실제로 그 성분을 영양제로 막 섭취했을 때 백내장이 의미 있게 진행됐다든가 또 백내장 수술 시기를 훨씬 늦췄다든가 이렇게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아서 일단은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많이들 드시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이건 이제 주로 황반변성 때문에 예방 목적으로 드시는 거긴 한데 이것도 연구에 따라서는 일부 백내장의 지연에 조금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특별한 어떤 영양 성분보다는 저희가 지중해 식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채소와 토마토 이런 이제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는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고 이런 연구들도 실제로 백내장의 진행을 20% 정도 지연시켰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대규모 연구에서 이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평소 이제 식이 습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내장에 이제 안 좋은 습관을 말씀드리면 몸에 안 좋은 게 결국 백내장에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과식을 하게 되면 남는 칼로리 영양분들이 이제 몸 안에 염증을 유발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고 고혈당이 안 좋아서 너무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것도 좋지 않고 실제로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들이 백내장도 좀 빨리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목적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을 눈에 넣거나 얼굴 피부 쪽에 바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로 알러지나 아토피, 어떤 건선이나 여러 가지 피부 염증 관련해서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눈에 유입이 돼서 백내장을 좀 빠르게 발생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스테로이드가 눈 주변에 남용되는 것도 좀 막는 것이 좋고요. 실제로 많이 안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눈을 비비는 습관이 백내장 진행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알러지 아토피가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심했던 아이들이라든지 장애우들 중에는
뭐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지체장애 이런 친구들은 습관적으로 눈을 막 비비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백내장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20대에도 생기고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실제로 되게 많이 경험을 합니다. 눈을 이렇게 한 번씩 만지는 정도는 괜찮지만 심하게 비비는 거는 안 좋다라는 걸 꼭 인지하시고 생활할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그림은 실제 저희 병원에서 30대 환자분인데 백내장으로 오셔서 수술을 하신 경우입니다. 이분도 결국은 기저질환으로 뭐가 있었냐면 비염과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두 가지 원인, 자꾸 비비는 것도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아토피 같은 게 있으면 스테로이드나 이런 안약 성분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백내장을 빨리 유발한 이제 공통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을 절대로 비비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눈을 비비기만 해도 생기는 문제들이 있나요? 저희가 안과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눈을 비비기만 해도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접촉에 의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 결막염, 각막염, 다래끼, 눈꺼풀 염증, 우리가 기생충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접촉에 의해서 비비면서 생기는 것들이고, 결막 출혈도 눈을 만져도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 자꾸 비비게 되면 난시 유발이 되고, 또 근시도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중요한 이 눈동자의 각막의 경우도 자꾸 잦은 마찰로 비비게 되면 눈 안의 구조가 변형되고 약해져서 각막이 볼록해지는 원추각막이라는 질환도 조금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알러지가 워낙 많은데 눈을 비비면 눈 주변의 결막과 눈꺼풀이 되게 붓게 되고, 눈에 이렇게 수포처럼 부어서 밤에 응급실을 가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알러지 있는 분들도 심하게 비비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을 비비게 되면 순간적으로 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녹내장을 유발할 수도 있고, 심하게 비빈 경우는 그 다음에 녹내장이 기존에 있어서 관리가 중요하신 분들, 녹내장 의증으로 지켜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심하게 눈을 누르거나 비비는 거는 이제 안 좋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백내장도 많이 생기고, 눈을 자꾸 비비게 되면 눈 안쪽에 망막의 약한 부분들이 찢어지게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망막이 분리가 되는 실명도 할 수 있는 망막 박리라는 중요한 병이 눈을 자주 비비는 사람들한테 잘 생기는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막 안쪽에서 잦은 염증을 유발을 해서 황반 주름, 망막, 점막과 같은 황반 질환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다른 안질환 유무도 꼭 확인해야 하나요? 백내장 수술은 매우 섬세하게 이루어지는 아주 예민한 수술입니다. 이 눈동자가 한 1cm 남짓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이고, 안의 구조가 되게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술하고 나서 수술 어떤 합병증 없이 수술이 안전하게 잘 되고, 그 이후에도 선명한 시력을, 원하는 시력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백내장 수술을 한마디로 종합예술 영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수술 자체가 최신 장비들과 기구들,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눈 안에 렌즈를 교체하는 그 과정에서 손상 없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각막이나 시신경, 망막, 황반 다른 부분에 이상이 있어도 시력이 떨어지고 결과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도 같이 살펴야 되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백내장 수술하게 되면 인공수정체를 교체하게 되는데, 이 인공수정체의 도수가 또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 목표했던 시력보다 시력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제 오차라고 할 수 있는데, 오차를 줄이는 것도 결국에는 수술 전에 꼼꼼한 세심한 검사와 준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백내장 수술, 부작용은 없나요? 백내장 수술은 굉장히 예민한 수술이라 부작용이 있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작용은 눈 안에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눈이 곱는 현상을 안내염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눈동자 안에가 하얗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도 어렵고 상당히 높은 확률로 실명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수술은 오히려 한 10분, 15분 만에 간단하게 안 아프게 끝나고, 다음 날부터 안대 풀고 생활하기 때문에 회복은 되게 빠르지만, 그래도 반드시 제가 일주일 정도는 물이 안 들어가게 조심하고 손으로 무심결에 비비거나 만지는 것도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안내염을 예방하기 위해서고,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그런지 전문의로서 제가 활동된 게 2008년
2014년부터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제가 그 많은 환자분들을 수술해드리면서 안내염을 아직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긴 했습니다. 그건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대학병원과 지금 근무하는 저희 센트럴 서울안과의 어떤 소독 설비 시스템이 워낙 좋고 환자분들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를 되게 철저하게 잘해드려서 환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가벼운 합병증들로는 수술은 잘 돼서 보이는 건 좋아졌는데 눈이 너무 뻑뻑하다든가 꺼끄럽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안구건조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빛번짐이 있어서 밤에 운전하기가 좀 불편해졌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결국 최소화하는 원리는 수술을 하면서 어떤 세심한 부분들까지 다 꼼꼼하게 완벽을 기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병원마다 시스템적으로 또 의사 개개인이 환자 한 분 한 분을 수술하고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들과 세심한 준비를 통해서 이런 합병증과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수술의 점수를 매긴다면 하고 솔직한 표현을 하면 라식 라섹 수술 같은 경우는 저는 95점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상당히 우수한 수술이고 젊은 사람들이 잘 받으면 아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하는 일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만 약간 안구건조증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불편함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100점을 주지 않고 95점을 제가 줬고요. 렌즈 삽입 수술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좀 나지만 평균적으로 90대 중반 정도에 해당되는 좋은 시력 교정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렌즈 종류도 많고 의사의 숙련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백내장이 심한 어르신들이 백내장을 수술 받는 거는 100점짜리 수술입니다. 왜냐면 다시 이제 우리가 개안을 한다고 해서 안 보였던 분들이 다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은 너무나 좋은 수술인데 노안 백내장 수술은 다초점 백내장 수술은 100점이 될 수도 있고 70점이 될 수도 있는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실제 환자분들을 겪어보면 너무나 만족스럽게 왜냐면 뭐 나이 65에 수술하시고 나서도 멀리서부터 가까이까지 너무 잘 보여서 그 뒤로 평생 안경을 안 쓰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아주 높은 만족도로 지내시는 분들도 아주 많은 반면에 저희 병원에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도 보면 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실제 시력이 잘 안 나오거나 불편함이 너무 커서 다시 수술할 수 없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은 조금 예민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잘하는 병원에서 꼼꼼하게 검사받고 수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적용 가능한가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실손보험은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자면 막 2시간을 떠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은 이야기와 스토리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 뭐 과거에 실손보험으로 수술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받아서 그 광고나 영리 목적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2022년 4월부터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담합을 하고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해서 청구했을 때 최대한 심사를 깐깐하게 하고 특별한 합병증이나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지급을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공동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손보험 청구를 하면 잘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전체를 주지 않고 아주 일부만 준다든가 뭐 기본만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법적으로 지금 정당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들이 뭐 민원을 냈거나 뭐 소비자 보호원에 뭐 민원을 냈거나 뭐 심지어는 단체 소송 같은 걸 하시는 분들 경우도 그 비용을 상당수 돌려받는 경우들이 많다고도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손보험을 받는지 안 받는지라는 거를 단순하게 설명드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 부분이 반드시 하루빨리 좀 개선됐으면 하는 것이 또 주치의로서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병원 선택 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수술을 할 병원을 선택할 때는 저는 더 꼼꼼하게 따져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누군가가 자연스럽지 않은 과정에서 추천을 한다면 그냥 내 친구나 내 친지나 이미 수술받은 사람이 너무 만족스러워서 병원을 추천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뭐 그냥 전화를 통해서 누가 소개를 해주거나 또 예전에 내가 보험을 가입한 어떤 분이 갑자기 병원을 꼭 이 병원을 가라고 추천해준다든가 이런 경우는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는 어떤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뒤에서 이제 어떤 비용이 왔다 갔다 하는 되게 영리적 목적의 활동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 실손보험사들도 지급을 안 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던 주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병원을 특정해서 이제 꼭 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조심해라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 호텔이나 교통이나 이런 편의시설들을 제공하는 병원들이 되게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좋은 병원, 실력 있고 이름난 좋은 병원들이 그런 거 제공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개는 되게 영리적 목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병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나라 의료법은 굉장히 타이트해서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다 의료법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에 이제 신고를 하면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떤 교회라든지 뭐 성당이라든지 이런 단체로 수술들을 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버스를 타고 같이 이동한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다 이제 좋은 목적으로 병원과 교회가 이제 연계돼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어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유혹이나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도 좀 철저히, 왜냐면 수술이라는 게 철저히 꼼꼼하게 내 눈의 상황과 그런 것들을 검사를 받고 내 눈에 가장 정확하게 알맞는 방식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되게 이제 교회나 이렇게 해서 단체로 가게 되는 경우는 그냥 미리 며칠 전부터 넣어야 되는 안약도 당연히 안 넣고요. 검사도 되게 최소한으로 간단하게 검사를 하고, 수술도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렌즈들 중에 적당히 껴 맞춰서 수술을 하고, 그 뒤에 결과도 대충 봅니다. 그렇잖아요. 단체로 와서 뭐 지방에서 서울로 와서 수술하고 다시 지방을 간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내가 내 눈 평생 한 번 하는 백내장 수술을 최선의 수술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단체로 우리 뭐 박리담회 하듯이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 번씩 병원을 좀 가보시고, 이 병원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나 철학, 그 다음에 특히 나를 치료하는 의사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분위기, 또 설명도 드려서 얼마나 신뢰가 가는지, 수술을 뭐 빨리 하라 급하게 하라 이런 경우는 다 조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 의사의 경력이나 그런 역사까지도 저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병원도 채널이 있지만 유튜브에 안과 의사들도 영상들을 많이 올립니다. 홍보 목적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데, 그것 보고 무조건 신뢰하고 가시는 것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보면 실제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정말 사짜나는 그런 컨텐츠들의 영상들도 너무 많고, 실제로 의료사고도 많고, 평판이 안 좋은 의사들이나 병원에서 올리는 광고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알지만 일반 고객분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디 물어보기도 참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도 내용에 대해서 참고만 하고 병원을 선택하고 참고할 때는 그 병원의 신뢰도를 가장 높게 보셔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력 저하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로 시력은 어린이 청소년기 때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안타깝게도 선천적인 요인인 유전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력이 나쁜 친구들, 아이들을 보면 이제 같이 보호자로 따라오신 부모님의 눈을 같이 보게 되는데, 같이 안경을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라식을 받으셨거나 컨택트 렌즈를 끼고 오신 어머니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것들 저희가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물어보면서 이 아이의 이제 그 근시 진행 원인이 뭘지 한번 추측도 해보곤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동일한 어떤 유전성을 갖고 태어나도 그 이제 후천적인 사회 환경과 습관에 따라서 시력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일란성 쌍둥이가 한 명은 미국 서부에서 지내고 한 명은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는데, 아주 드문 경우지만 그런 경우들만 이렇게 모집을 해서 연구를 해봐도 시력이 후천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성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후천적인 이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과도한 근거리 작업, 뭐 책을 많이 본다든가, 또 핸드폰을 너무 장시간 본다든가, 가까운 거를 집중해서 보는 시간을 너무 과도하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조절이라고 그래서 초점을 맞추는 근육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너무 과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근시 진행의 많이 원인이 되고요. 또 실내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안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면 뭐 바깥에서 운동을 한다든가 친구들과 뛰어논다든가 또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함께 하는데, 대부분 집안에 있게 되면 어차피 제일 먼 것이 이제 TV고, 대부분의 활동들은 컴퓨터나 책, 핸드폰 이런 가까운 거를 되게 장시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야외 활동 자체가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이 매우 좋고, 실내 활동을 오래 해서 햇빛을 많이 못 보는 것이 그 자체로도 되게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한 가지의 어떤 요인이나 전반적인 생활 습관과 이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대를 지날수록 더욱더 강화되는 패턴이 있어서, 저도 뭐 저희 할머니 세대보다 저희 부모님 세대, 그다음에 저희 세대,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 세대를 거듭할수록 시력이 조금씩 더 나빠지는
경향들을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뭐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이제 세대를 거듭할수록 환경이 점점점 눈에는 안 좋아지는 환경으로 거듭되는 것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중에 뭐 알러지가 있거나 비염이 있으면 눈을 많이 비비는 습관들이 있는데 그것도 난시라든지 근시 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알러지 있는 아이들도 좀 많이 비비지 않도록 저희가 좀 대안을 마련해 드리고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랑 달리 요새는 좀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눈이 나빠졌을 때 그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눈이 나빠지는 것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요새 이제 학부모님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드림렌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트로핀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검사할 때 눈동자를 크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넣는 안약이 있는데 그런 안약을 적절한 농도로 희석해서 넣게 되면 눈부심은 심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런 방법도 많이 사용하고 또 최근에는 소프트 렌즈 중에도 그 근시 억제 기능이 있는 렌즈가 이제 개발이 되고 검증이 돼서 같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필요한 아이들이 잘 활용하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눈이 나빠지는 그 X축이 보면 아이들의 나이고 이 세로축이 이제 눈이 나빠지는 정도인데 밑으로 많이 떨어질수록 시력이 가파르게 나빠지는 건데요.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의 면적이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은 아이들의 정상적인 근시 진행 속도라면 이 초록색에 해당되는 그래프가 이 드림렌즈나 아트로핀 같은 특별한 조치를 했을 때 관리를 꾸준히 함으로써 아이들이 눈이 나빠지는 정도를 대략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는 것들이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돼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눈검진이나 꼭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경고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눈 검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시력이 나빠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표를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준은 시력이 좋은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안경이 두꺼우신 분들, 눈이 많이 나쁜 분들이 저희가 도수를 표현을 합니다. 안경 쓰시는 분들은 도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컨택트 렌즈 쓰는 분들은 렌즈를 계속 구입하기 때문에 도수를 대부분 아시거든요. 그래서 안경이 조금 두꺼우면 마이너스 뭐 한 2, 안경이나 렌즈가 많이 두꺼우면 마이너스 5, 저희가 고도 근시를 마이너스 5, 6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더 심한 경우는 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되게 다양하게 눈 나쁘신 분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시력이 좋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력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로 근시가 심할수록 성인이 됐을 때 이런 질병이 발생되는 확률이 이 표와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뭐 2배에서 5배, 6배까지도 늘어나게 되고 또 중요한 질환인 녹내장의 경우도 3배, 4배, 6배 많아지고 또 망막박리라고 해서 저희가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실명도 할 수 있는 병인데 그 경우도 뭐 3배, 9배, 21배 이렇게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의미의 황반변성을 다 포함해서 설명을 했을 때는 무려 고도근시에서 100배 정도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서 시력이 나쁘다는 것 자체가 그냥 두꺼운 안경 써서 불편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눈 건강 관리가 굉장히 위협받기 쉬운 환경이고 평소에 눈을 자주 검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눈이 나쁜 자녀들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관리를 해줘서 눈이 나빠지는 정도를 최대한 좀 억제를 해주는 것이 이 아이들의 평생의 눈 건강에 있어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에서 하면 눈이 맑아지는 스트레칭이 있나요? 눈 운동과 스트레칭 같은 그 요법들이 실제로 시력을 의미 있게 좋아지게 한다는 근거는 매우 약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느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구의 각막의 어떤 구부러진 정도, 그걸 곡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정체, 근육, 그 다음에 안구 길이 이런 이제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서 시력이 결정되는 것이고 눈이 나빠지는 경우는 실제로 안구가 길어진다든가 하는 식으로 구조 자체가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한번 나빠지면 간단한 안구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이 구조가 다시 커진 안구가 작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력이 의미 있게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매우 희박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그 수정체는 초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절 근육이라고 하는 근육들을 활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일부 안구 조절에 대한 운동이나 스트레칭 등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력 자체가 의미 있게 좋아지진 않아도 그 눈에 뭐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적절히 해주시면 눈 피로를 완화시키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요법인데 컴퓨터를 집중해서 우리가 일을 하면 막 몇 시간씩 계속 보게
되잖아요. 잘 쉬지도 못하고 거의 화장실 가거나 뭐 커피 마실 때 빼고는 계속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일을 몰두할 때는 20분에 한 번씩 약 20초 동안 미국에서 만들어서 20피트라고 하는데 대략 한 6m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런 먼 거리, 6m를 먼 거리라고 하면 20분에 한 번씩 20초 정도는 먼 거리를 봐주는 연습을 해라. 이런 것들이 반복을 하게 되면 똑같이 뭐 장시간 컴퓨터를 봤을 때 눈에 축적되는 피로도를 많이 줄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나 아이들의 경우도 다 해당이 돼서 이 근거리 작업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자주 쉬면서 멀리 보는 훈련을 계속 해주시면 눈의 피로가 빨리 오거나, 또 나중에 다음 저희가 주제에서도 얘기 드릴 안구건조증의 예방, 또 아이들이 근시가 점점 나빠지는, 이 근시라는 건 성인이 돼서도 나빠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20대, 30대에도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예방하고 시력을 일부라도 개선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력 교정술을 꼭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나요? 어떤 경우인가요? 시력 교정 수술은 뭐 당연히 필수적인 수술은 아니죠. 대부분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좀 편하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얇은 안경을 쓰고 불편함 없이 사는 사람들은 평생 수술 관심 없이 사는 경우도 많죠. 다만 안경이 되게 두꺼우신 분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도수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한 5, 6 정도 고도근시 이상 되면 그분들은 자기 안경을 벗어둔 위치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경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그렇게 치면 운동할 때 뭐 기미 서린다든가, 운동할 때 또 위험한 운동할 때 안경을 못 쓰게 되고, 또 물놀이라든지 수영,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들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눈이 많이 나쁜 분들일수록 수술에 대한 어떤 욕구가 더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안경을 쓰기 힘든 분들이 있죠. 여성분들이 많이 그렇고, 안경을 쓰게 되면 눈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또 화장도 이렇게 번진다든가 어떤 이제 외모적으로 많이 좀 디스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렌즈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렌즈도 저희가 평생 쓸 수 없습니다. 보통 고등학생, 대학생부터 렌즈를 끼기 시작한다고 하면 좀 짧게는 한 10여 년, 길게는 한 20여 년 정도가 되면 안구건조증도 많이 심해지고 눈에 혈관도 많이 자라서 쉽게 충혈된다든가 눈곱이 많이 낀다든가 하는, 렌즈를 장기간 사용하면서 생기는 눈의 손상과 안구건조증이 많이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뒤늦게 뭐 30대 후반이나 뭐 40대 중반 이런 나이에도 시력 교정 수술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 이유가, 렌즈를 그동안 잘 쓰면서 이제 버티다가 더 이상 렌즈를 못 끼는 상황이 돼서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시력 교정 방법은 어떤 건가요? 시력 교정 수술은 이제 각각 환자분들의 눈의 구조나 또 나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참고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젊은 층을 기준으로 현재 트렌드를 짧게 말씀드리면 스마일 라식 계열의 수술이 가장 인기가 많아서 거의 한 70% 정도는 스마일 라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수술이 이제 라섹 수술. 스마일을 하기에 각막이 너무 얇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라섹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순서로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수술은 렌즈 삽입 수술입니다. 이런 경우는 레이저로 각막을 깎는 스마일 라식, 라섹은 시력이 많이 나쁜 경우에 각막을 많이 깎음으로 인해서 손상이 많아지게 되는데, 렌즈 삽입 수술은 도수와 무관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나쁜 사람들의 경우에 그 스마일 라식이나 라섹에 비해서 오히려 각광받는 수술이 렌즈 삽입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라식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라식을 가장 적게 하는 수술이 됐는데, 그 이유는 스마일 라식하고 약간 포지션이 겹쳐서 상위 호환 개념의 스마일 라식이 많이 각광을 받게 되면서 라식을 가장 적게 하는 수술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라섹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라섹은 그 각막을 표면을 깎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지만 상처가 표면에 있어서 수술하고 나서 한 3일 정도는 좀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력도 천천히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우리가 수업을 듣는다든가 정상적인 근무를 한다든가 운전을 한다든가 정도의 이제 편한 시력을 회복하려면 보통 한 길게는 한 2, 3주 정도까지도 필요한 게 라섹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라식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회복을 빨리 도모하려고 개발된 수술이 라식인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전에는 칼, 요새는 레이저로 다 하는데 각막을 얇게 층을 분리해서 뚜껑처럼 열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막 속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레이저로 깎아서 교정을 하고 다시 뚜껑을 덮어주는, 원위치시키는 이 수술이 이제 라식입니다. 상처가 속으로 묻어지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안 아프고 시력 회복이 이제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대신에 각막을
뚜껑을 열고 시력 교정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2번 손상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라섹보다 안구 건조증이 좀 더 많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뭐 수술하고 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뭐 농구하다가 손가락이 찔린다든가 갑자기 날카로운 묵직한 공에 눈을 부딪힌다든가 이렇게 다치는 상황이 됐을 때 각막의 이 뚜껑, 절편이 약간 밀려나는 사고들이 가끔 발생될 수 있어서 최근에는 스마일이라는 게 이제 훨씬 더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스마일의 경우는 라식처럼 각막의 안쪽 층을 깎는 거긴 한데 겉에 뚜껑을 열지 않고 깎는 좀 새로운 기술입니다. 우리가 입체로 조각내는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깎고 싶은 만큼을 입체로 안쪽을 조각을 하고요. 그걸 이제 블록을 빼내기만 하면 안쪽이 깎이는 원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입체 레이저로 안쪽을 분리하고 조각을 빼내서 수술을 마무리한다. 이게 이제 스마일 라식인데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식의 경우는 뚜껑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보이는 저런 동심원상의 큰 뚜껑 모양의 흉터가 생기게 되고, 스마일의 경우는 이 조각을 빼내기 위한 작은 절개창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에서 생기는 상처가 훨씬 줄어든 게 이제 스마일의 장점이고요.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고 닫지 않기 때문에 각막 손상이 이제 적고, 그래서 라식보다 안구 건조증을 줄인 것이 장점이고, 또 아까 라식의 단점이었던 충격에 약하다는 부분도 훨씬 강화된 게 이제 스마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20살 때 초반 남학생들이 와서 이제 수술을 원할 때 군대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친구가 뭐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운동을 하는지는 개인차가 크지만 군대를 가면 대부분 활동을 비슷하게 하잖아요. 뭐 맨날 축구하고 족구하고 뭐 훈련도 많이 받고 하다 보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외상의 일이 발생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군대 가기 전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라식보다는 라섹을 많이 추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스마일 라식이 이제 발전하면서 스마일 라식은 군대 가기 전에 남자들이나 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해도 무방한 라식 수술이기 때문에 가장 각광받게 된 수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라식의 장점을 개성해서 스마일의 경우는 통증이 없고 시력 회복도 빠르고 그 다음에 충격에도 강해지고 안구 건조증도 라식보다 줄어든 것이 스마일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점이 있다면 역시나 안쪽 층을 깎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각막이 얇은 경우는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수술이다라는 것은 기존의 라식과 동일합니다. 스마일도 최근에 궁금하신 분들이 스마일 라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다 보면 너무 다양한 이름들과 다양한 장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굉장히 알면 알수록 복잡해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스마일 라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막 조직을 렌티큘이라고 하는 안쪽에서 조직을 분리해서 작은 절개창으로 빼낸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다 스마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스마일 초기 모델은 이제 이미 출시된 지 한 10여 년이 돼서 기능도 좀 제한이 있고 뭐 난시 교정에도 좀 불리하고 이런 단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일에서는 최근에 스마일 프로라고 하는 2번째 버전을 출시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기존의 레이저를 잘 만들던 다른 회사들에서 뭐 클리어 라식이라든지 스마트 라식, 실크 라식 이런 것들도 다양한 레이저 회사들이 비슷한 원리로 수술을 출시하면서 좀 더 업데이트된 성능을 갖고 현재 이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클리어 스마일이라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위스 회사에서 만드는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는 원래 라식에서 절편을 만드는 걸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검증된 회사에서 이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신뢰를 하고 수술을 시작을 했고, 저희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클리어 스마일을 시작을 한 지가 벌써 한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스마일 같은 경우는 다른 스마일 라식들과 비교했을 때 레이저 하나하나가, 레이저가 보면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스팟스팟이 이어가면서 절단면을 만들고 조직을 절개하게 되는데, 하나하나의 그 광원이 레이저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가장 작은 스팟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레이저가 나가지 않고 부드럽게 우리 따발총, 연발총 쏘듯이 그런 식으로 절단면을 만들어서 절단면이 훨씬 더 매끄럽고 깨끗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40대 이후에도 라식 수술이 가능한가요? 네, 40대 이후에도 시력 교정 수술을 문의가 많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환자분들한테는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20대 때와 40대 이후에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노안이 시작되는 나이라는 거고요. 노안이 오는 40대 이후에는 라식을 할 수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것은 틀린 거긴 합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런 근시가 있어서 두꺼운 안경이나 렌즈에 의존해야 되는 거는 젊었을 때, 나이 들었을 때 똑같기 때문에 시력 교정 수술을 잘 받았을 때 생활에 훨씬 큰 편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건 동일하지만, 젊었을 때는 멀리 보도록 시력을 맞췄을 때, 교정을 했을 때 가까이도 다 잘 볼 수 있지만 노안이 오는 나이가 되면 멀리
멀리가 너무 잘 보이게 되면 가까이 보는 게 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노안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노안도 나이가 40대 초반에 시작해서 40대 중반, 후반, 50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노안의 정도와 나이를 반드시 평가해서 노안이 오더라도, 왜냐면 수술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42살에 수술했어.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 10년, 15년, 20년 편하게 살려고 수술하는 거지 과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노안이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진행될 걸 저희가 다 이제 예상하고 그거에 맞춰서 멀리도 편하게 보이지만 동시에 가까이도 같이 보이게끔 그런 방식으로 라식 수술이나 뭐 모든 시력 교정 수술을 추천을 해드리게 되고, 내 친구는 30살에 수술했는데 멀리가 제일 잘 보이게 수술했어. 이 사람이 40살, 45살이 되면 가까이가 안 보이기 시작하고요. 나는 조금 늦게 42살에 수술을 했는데 가까이도 같이 보이게 수술했어. 그러면 가까이를 계속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라식 수술을 받았는데 내가 50이 됐다고 했을 때 누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노안을 대비해서 수술 받으신 분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어서 라식을 못 한다는 거는 잘못된 편견이고, 노안이 오는 걸 충분히 예상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면서 수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노안을 대비하는 시력 교정 수술이라는 건 뭐냐, 그거는 우리가 둘 다 뭐 1.2, 1.5 이렇게 완벽하게 원거리가 보이게 되면 가까이 보이는 능력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노안이기 때문에, 반면에 한쪽 눈이라도 시력이 0.8, 0.6, 그래서 근시가 조금 남아있거나 그래서 멀리가 약간 덜 보이면, 근시라는 건 가까이 보이는 시력이기 때문에 영어로도 뭐 숏 사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결국 두 눈으로 생활할 때 핸드폰이나 책도 어느 정도 같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노안을 대비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주시 아닌 주로 보는 눈은 멀리 쪽이 그래도 깨끗하게 보이게 하고, 비주시 아닌 반대쪽 눈을 약간의 근시를 남김으로 유도를 함으로써 결국 두 눈으로 멀리랑 가까이를 골고루 다 볼 수 있게 수술하는 것이 노안을 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뭐 50, 60 이렇게 돼도 안경 전혀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잘 검사를 해보면 시력이 약간 짝짝이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저희가 이제 모노비전이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널리 시행되어 온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식, 라섹뿐만 아니라 렌즈 삽입 수술이 노안에서는 굉장히 또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렌즈를 삽입해서 시력을 교정할 때 렌즈의 과학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노안을 교정하는 렌즈들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도 뭐 0.9, 1.0 정도 두 눈 다 잘 보이면서도 나이 한 50이 넘도록 핸드폰이나 책을 계속 볼 수 있도록 그런 노안 교정 기능이 있는 렌즈를 삽입했을 때 굉장히 또 편한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대안도 있기 때문에 노안이 온 나이에 40대 이후에 시력 교정 수술할 때는 렌즈 삽입 수술도 같이 고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력 교정술을 받을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는 점이 있나요? 일단은 어디서 수술할지 고민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병원에 가면 어떤 의사를 만나게 되고, 그럼 평소 그 병원이 하는 방식과 철학대로 검사를 받고 결정을 하고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또 관리를 하게 될 텐데요. 저는 이제 주로 지인들한테 설명드릴 때 강남이나 이런 특정 지역에 이제 공장형 안과는 좀 피해라 이라는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 이유는 보통 우리가 같은 안과인 것 같아도 병원다운 병원과 약간 수술만을 위주로 하는 병원들은 컨셉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뭐 오늘 수술하겠다고 환자분들이 뭐 한 5분이 왔는데 한 3-4분 정도는 아직은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시네요, 내지는 수술하기에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려보내도 저희 병원은 운영되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강남에 이제 어떤 상업적인 안과들은 하루에 자기들이 광고를 한 달에 뭐 얼마씩 집행을 하고, 그 광고를 통해서 새로운 환자들이 몇 명이 왔을 때 그 중에 몇 명을 수술을 이행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결정되고 모든 것들이 그 논리로 돌아가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애매한 상황에서는 수술을 많이 하는 쪽으로 권유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런 결과가 결과적으로 약간의 의료 사고나 뭐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마케팅을 너무 치중하는 그런 방식의 병원들은 좀 피하고 그런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병원에서도 일하는 제 후배들이나 의사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 수술할 때까지만 집중해서 고객 관리를 하고 수술 이후에 대해서는 관심과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어떤 비용과 매출은 수술과 동시에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는 사실상 비용이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병원으로서는 매력적인 환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뭐 한두 번밖에 안 봤는데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한다든가 뭐 불편하면 동네에서 치료하세요 라고 하는 병원들이 고객분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들한테 필요 없고 본인들을 위해서는 되게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과들은 대개 병원의 이제 오너인 원장님들은 진료를 직접 안 하고 대부분 젊은 안과 의사들을 페이닥터로 고용해서 자꾸 의사들이 이제 로테이션이 많습니다. 교체가 많고 간호사들도 교체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작은 실수들이나 의료사고들도 아무래도 우리가 뭐 10년, 20년 베테랑 의료진들과 1, 2년밖에 안 된 의료진들의 어떤 그 숙련도에 따른 의료 사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역사를 보면 라식 수술이 이제 가장 부흥했던 시기가 90년대 중후반입니다. 그래서 그때 강남 이런 데 안과들이 뭐 한 50개, 70개 이렇게 늘어났다가 라식 수술이 한번 되게 침체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과들이 상당수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과들이 거의 절반 정도 이상 줄어들고 그 문제는 거기서 수술받은 사람들이 불편해서 또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알아보니 병원이 없어졌어. 이런 경우들이 과거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진료 기록도 찾기 어렵고 내 의사도 당연히 못 찾고 불편하더라도 어디서 하소연하거나 재수술 같은 걸 문의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었고 최근에 이제 뭐 무슨 노안 수술, 뭐 또 스마일 수술 이런 걸 통해서 다시 강남의 안과들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나중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과거의 어떤 교훈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좀 병원 선택할 때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보면 뭐 30살 때 시력교정 수술을 했는데 결국 금방 40살도 되고 50살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노안이라는 문제가 또 한번 오게 되고 그때도 후속적인 치료나 어떤 필요하다면 수술이나 재수술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시력교정 수술뿐만 아니라 노안과 또 노안 수술을 요새 제일 많이 하는 백내장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병원이 가장 좋은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안과 백내장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눈의 구조를 봤을 때 눈 안에서 대부분은 고정돼 있고 이 눈동자 뒤에 숨어있는 이 렌즈, 수정체라고 하는데 이 수정체가 조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 수정체 자체도 되게 부드러워서 말랑말랑하고 이 주변에 이렇게 보면 끈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이 힘이 좋아서 수정체를 두껍게 했다가 얇게 했다가 이런 조절들을 강하게 합니다. 노안은 보통 평균적으로 40대 이후에 느끼기 시작하는데 빠른 분들은 30대 후반, 좀 늦은 분들은 40대 중반 정도 느끼기 시작하는데 노화에 의해서 근육들이 점점 약해지고 수정체도 점점 딱딱해져서 더 이상 가까운 거리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고 초점 전환이 더디고 느려지는 것이 노안입니다. 반면에 좀 비슷하면서도 결국 노안이 시작되면서 나중에 백내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수정체 렌즈 자체가 탄력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이제 뿌옇게 변하는 경우에 이거를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안과 백내장은 되게 이제 연속선상으로 같이 나타나게 되고요. 백내장이 심한데 노안이 없다? 그런 거는 아예 불가능한 얘기죠. 결국은 수정체가 뿌얘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딱딱해지는 노화 과정을 이미 거쳐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한 볼록 렌즈입니다. 그래서 멀리 볼 때는 얇아지고 가까이 볼 때는 수정체가 볼록해지면서 초점을 가운데로 당겨오는 기능을 갖게 되는데 노안이 생기면 수정체가 어느 정도 이상 두꺼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가까이가 안 보이게 되고 그래서 돋보기를 추가로 대줘야 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노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노안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노안은 우리가 보통 40대 이후부터 느끼기 시작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평생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X축은 사람들의 나이고 이 Y축, 세로축은 내가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지점의 거리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아이들은 사물을 글씨를 가까이 댔을 때 상당히 가까이 돼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약해지게 됩니다.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노안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는 어렸을 때부터 서서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우리가 이 거리는 안 보여도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데, 요 거리, 평소에 우리가 책이나 핸드폰을 봐야 되는 이 거리가 안 보일 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보인다고 생각되면 그때 충격을 받죠. 그 나이가 평균 40대 초중반인 겁니다. 그래서 노안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진행을 하지만 본격적으로 불편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는 40대 초중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안이 온지 확인하는 방법은, 책도 책이지만 우리가 이제 뭐 약이나 영양제 이런데 뭐 스킨 로션 이런 거에 이제 설명서들 이렇게 접혀 있는 종이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주 작은 글씨들이 깨알같이 접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가까운 지점에서 그런 게 안 보이고 살짝 거리를 둬야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느끼는 본격적인 노안이 발생하는 시기로, 스스로 체크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안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노안이 왔을 때 이제 치료와 대처는 되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안경의 도수를 조절하거나 돋보기를 따로 쓰거나, 또 다초점 안경식으로 안경의 위아래를 다르게 도수를 넣어서 쓰는 경우들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내가 노안이 계속 와서 앞으로 불편해지는데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런 걸 좀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결국은 이 조절 근육에 의해서 수정체가 점점 이제 움직임이 둔화되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 보는 훈련을 많이 하는 조절 운동, 눈 운동이 일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큰 흐름, 나이가 우리가 45세, 50세가 됐을 때 많이 안 보이게 되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눈 영양제 등이 이제 여러 가지 눈에 좋은 항산화 성분들, 저희가 나중에 다른 주제에서 또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데서 사용하는 것도 간접적으로는 눈의 피로와 노안의 진행을 조금 완화시키는데 일부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좋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눈에 좋은 음식 같은 거 우리가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녹황색 채소라든지 견과류 등등인데, 그런 것들도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에서는 상용화되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이제 국내에서 이제 수입도 하고, 또 국내 제약회사들이 비슷한 성분으로 또 개발도 하고 있어서, 앞으로 한 내년, 후년 정도에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약제들이 계속 출시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쉽지만 노안을 완전히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약을 넣었을 때 짧게는 한 6시간에서 길게는 한 12시간 이 정도 동안 조금 더 잘 보이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안약들입니다.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제 이 수정체라고 하는 렌즈 앞에는 우리 눈을 갈색으로 보이게 하는 홍채가 있죠. 얘네들입니다. 홍채가 결국 카메라의 조리개 역할을 해서 눈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되는데, 카메라를 아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시는 거지만, 동공이 줄어들게 되면, 빛이 유입되는 이 크기가 줄어들게 되면 빛이 좀 덜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초점 심도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 말은 멀리 보이는 상태에서 힘을 주지 않아도 내가 같이 가까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약들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사용되고 있지만, 모든 성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은 동공을 일시적으로 약간 축동시켜서 동공을 오므라들게 해서 가까이 보이는 능력을 일부 회복시켜주는 안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번 쓴다고 영구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냥 항상 출근할 때마다 한 방울씩 넣고 간다든가, 책 보기 전에 한 방울 넣고 책을 본다든가, 그렇게 하면 적어도 몇 시간 정도 좀 도와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약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노안을 어떤 단 하나의 방법으로 확실히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가까이 볼 때 수정체 근육을 사용하는 조절 근육에 대한 어떤 운동이나 훈련 같은 것들이 일시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고, 노안이 결국 너무 심해져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많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아까 이제 저희가 라식 수술 얘기한 것처럼 시력 교정 수술을 일부 근시를 남기면서 가까이가 굉장히 편안하게 보이는 시력을 만들어서 노안에 대한 증상 완화도 가능하고, 또 렌즈 삽입을 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근시를 좀 남기거나, 아니면 먼 거리부터 가까이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조절 기능이 있는 렌즈를 삽입함으로써 노안에 대한 증상 완화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먹는 것만으로 눈이 좋아질 수 있나요? 먹는 것만으로 눈의 불편함이나 질환이 바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꾸준히 좋은 걸 드시면 질환이 진행되거나, 또 질환의 상당수가 노화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노안, 백내장, 안구건조증 이런 것들이 다 노화, 퇴행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좋은 음식과 이런 걸 드시면 그런 것들의 어떤 진행을 좀 막고, 또 일부 개선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 영양제보다 더 좋은 자연식품은 어떤 게 있나요?
눈에 좋은 어떤 항산화 성분들을 보시면 대개는 몸에 좋은 게 결국 눈에도 좋더라고요. 녹황색 채소를 포함한 야채가 워낙 좋고, 또 견과류, 또 계란의 노른자에도 많은 항산화 성분들이 지아잔틴, 루테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 토마토 워낙 좋은 음식으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베리류 대부분에 있는 성분들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물도 괜찮아서 같이 드셔주시면 눈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좋은 영양소를 음식으로 섭취할 때와 영양제로 섭취할 때 차이가 있나요? 그 같은 성분이라도 연구에 따라서 보면 체내에서 그 성분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에서는 어떤 질환의 유병률에 차이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는데, 그렇다고 영양소를 영양제로 만들어서 다량으로 섭취했을 때 그 질병이 확실하게 줄어든다라는 연구는 연구 결과에서 좀 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좋은 성분들은 음식을 통해서 항상 꾸준히 생활 속에서 섭취하는 걸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그것이 많이 부족할 때만 영양제의 일부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추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식단과 생활 습관화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피하거나 조심해야 하는 음식도 있나요? 몸에 안 좋은 음식이 눈에도 안 좋습니다. 아주 칼로리가 지나치게 높은 음식들, 가공식품들 당연히 안 좋고, 또 첨가제가 많은 화학 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눈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당분들, 최근에는 액상과당이 많이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그것이 이제 몸 안에서 염증을 유발해서 많은 노화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멀리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담배도 눈 건강에 매우 안 좋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 음주 같은 경우는 소량은 괜찮지만 지나치게 많은 음주를 지속적으로 드시는 것은 눈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안 좋은 음식들을 저는 가능한 먹지 않고 최대한 먹더라도 소량만 먹습니다. 아예 안 먹은 게 일상생활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맛만 보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눈을 강하게 비비는, 세게 문질러서 비비는 것이 매우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눈을 강하게 비비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또 눈의 나쁜 환경에서부터 피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눈을 의외로 다치면서 시력을 잃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행동들이 눈에 되게 치명적으로 안 좋은 활동들이 몇 가지 있어서 오늘 그것을 강조해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다치는 활동들은 이게 업무상으로 그러시는 분들 중에는 용접을 하거나 그라인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보면 불똥이 막 튀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보호 장구 없이 그걸 하게 되면 그 녹물이 눈에 들어가서 눈에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처럼 녹물이 달라붙어서 이제 눈에 염증이 생긴 사진인데, 이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염증이 이어지기도 하고, 저걸 제거를 하더라도 혼탁이 남아서 시력을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런 것들은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심결에 이제 망치질을 할 때 못 조각이 이렇게 부러지면서 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망치질을 하는 자리에서 얼굴까지 거리가 되게 가깝기 때문에 운이 나쁜 경우에 그게 이제 눈으로 튀게 되는 경우는, 눈은 어떤 겉에 딱딱한 뼈대가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쇳조각 같은 것들이 안구를 관통하게 됩니다. 같은 활동이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 제초 작업할 때 많이 생깁니다. 가을에 수수하고 성묘하고 이럴 때 제초 활동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칼날이 막 돌아가면서 풀을 자르잖아요. 그때 이제 칼날이 실제로 어디 돌 조각 같은 거에 잘리면서 칼 조각이 튀는 경우도 많고, 거기서 부딪힌 날카로운 돌 조각 같은 것들이 몸을 향해서 날아왔을 때 그것이 이제 눈을 향하게 되면, 이 오른쪽 그림들 보시면 실제 쇳조각이 눈을 관통해서 안구 안에 박혀 있는 사진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CT 같은 걸 찍어보면 위에 사진처럼 저 반짝이는 게 눈동자 안에 하나 있잖아요. 저게 이제 쇳조각이 눈 안에 박혀 있는 거고, 눈 안을 저희가 이제 망막을 들여다봤을 때 가운데 그림처럼 쇳조각이 박혀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미 각막을 뚫고 수정체를 뚫고 망막까지 손상을 주기 때문에 치료도 굉장히 어렵고 응급수술을 해야 되고, 이때 또 다 추석 연휴라 병원도 안 할 때라 굉장히 병원 찾는 것도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치료가 잘 돼서 안전하게 염증 없이 이런 치료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각막 수정체 망막을 다 손상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력을 잃거나 시력이 일부밖에 회복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상황들이라서 그런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하시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하는 걸 추천드리지, 그냥 처음으로 가신 분들이 내가 좀 도와줄게 하면서 손 바꿔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밤을 이렇게 딸 때
보면 밤이 이제 얼굴 떨어지면 밤이 이제 가시들이 많은데 그 가시가 꼭 이렇게 박혔다가 떨어질 때 온전하게 떨어지질 않고 끝에 팁을 남깁니다. 그래서 눈에 박혔다가 이렇게 빠지면 그 뒤에도 눈이 되게 아프고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병원 와서 보면 눈동자에 밤가시 조각들이 깊이 박혀 있어요. 여러 개가. 그런 경우는 쉽게 빼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술실 들어가서 하나하나 파내듯이 빼야 되고 그것이 결국 염증과 또 흉터 이런 걸 유발해서 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밤 따는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절대 위를 보고 밤을 떨어뜨리지 말라. 아니면 확실한 고글이나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밤을 따라 이렇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 운동 중에도 뭐 배드민턴, 테니스처럼 서로 마주보면서 공을 때리는 운동들에서 이제 눈 부상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맞은편에서 친 공을 맞아서 셔틀콕에 맞아 다치기도 하지만 복식 경기 같은 경우에 우리 편, 내 옆에서 같이 플레이하는 사람이 치는 거를 내가 이제 뒤돌아보는 경우에 때리자마자 거의 한 2, 3m 안에서 눈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공의 속도가 가장 빠를 때이기 때문에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가벼운 거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굉장히 큰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처럼 안군에 이제 출혈이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운동할 때는 반드시 눈 보호를 신경 쓰시고 동반자들이 플레이하는 거에 대해서는 눈을 쳐다보는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요. 또 우리가 집에서 술을 담궈서 먹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랫동안 숙성시킨 술 같은 경우 이제 열 때 뚜껑이 폭탄처럼 날라옵니다. 빵 하는 소리와 함께 막 천장을 뚫을 정도로 날아가게 되는데 그걸 또 하필이면 눈에 맞아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이제 위에서 바닥에 놓고 이렇게 따기 때문에 그런 동작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희가 안과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환자분들 보다 보면 시즌마다 사람들이 다쳐서 오는 패턴들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이것들만 조심하셔도 평생 눈 부상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과를 꼭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스스로 관리를 어느 정도 해도 눈이 많이 불편할 때는 결국은 안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건조증의 경우에는 눈물약 외에도 치료제들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누전 폐쇄라든지 IPL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혼자 끙끙 앓고 고생하시는 것보다 더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도 좋고 또 노안이 진행되고 결국 백내장이 오는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 어르신들은 한 번은 수술을 해야 그 시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이 너무 빨리 수술하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지만 너무 늦게까지 참아서 끝까지 버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백내장이라는 게 점점 딱딱해지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를 지나치면 백내장이 너무 딱딱해지고 수술이 어려워지고 수술 결과에서 부작용 합병증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도 적기가 있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시고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안과를 꼭 방문하셔서 나의 백내장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력에 대해서 다양한 노안들 불편하게 되는데 안경도 있고 렌즈도 있고 또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또 좀 편리함을 찾으셔도 될 것 같고 많이들 이제 비문증 때문에 고생들을 하세요. 날파리가 떠다니고 까만 잠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 비문증도 이제 우리가 노화 현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없애긴 어려운데 그걸 없앨 수는 있거든요. 눈에 이제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해서 눈 안에 있는 비문증을 끄집어내면 되긴 합니다. 대신에 젊은 사람들이 비문증 때문에 그 수술을 하면 백내장이 오히려 빨리 와서 더 큰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조금 불편하다고 수술하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웬만하면 처음에 비문증 생겼을 때 한 두세 달 정도 기다리면 그것이 이제 일부 흡수돼서 없어지고 가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식으로 이제 완화가 되기 때문에 그 고비를 잘 넘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비문증이 없었던 비문증이 처음 생겼거나 하나 작은 점이 있었는데 갑자기 두세 개가 생겼거나 긴 실이나 이런 좀 안 좋은 큰 비문증 같은 게 처음 생겼을 때는 그때마다 꼭 안과 검진을 한 번씩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단순 노화로 인한 단순 비문증이 있고 망막이 찢어지거나 피가 나거나 실제로 어떤 질병이나 가만 냅두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비문증이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는 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문증이 변화했을 때는 한 번씩 안과를 방문하셔서 망막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녹내장이 요새 굉장히 많은 질환이 됐습니다. 실제 전체 인구의 2, 3% 얘기를 하는데 그 녹내장이 의심돼서 지켜보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검진하거나 안과검사 하다가 발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녹내장의 별명은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 그래서 스스로
불편함을 거의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안 보여 해서 병원을 갔더니 녹내장이라고 판별이 될 때는 이미 녹내장이 거의 70-80% 이상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녹내장은 백내장과 달리 수술로서 완치시킬 수도 없고 이미 손상된 시신경을 되돌릴 수 없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의심될 때는 반드시 미리 발견하고 조기에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환이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과 검진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아기들 태어나면 의외로 사시나 이런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생후에는 안과 검진을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대개 이제 3세, 4세 정도에 약시라든지 부등시, 난시 같은 것들이 아기들 때부터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 안과 검진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고, 이제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근시가 생기는 경우, 멀리가 안 보이는 경우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기기 때문에 이 학동기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 안과를 방문하셔서 시력 검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그러고 나서 40세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노안과 백내장이 생기기 시작하고 녹내장과 망막, 황반 질환도 의미 있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세가 넘어가면 꼭 1, 2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를 방문하셔서 기본 검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60세가 지나가게 되면 대부분 백내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어느 정도 단계인지, 어느 정도 시점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지, 또 백내장 외에도 녹내장, 황반 같은 질환도 더 많이 생기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괜찮은지를 꼭 정기검진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녹내장 황반 변성은 초기나 중기까지도 어떤 증상이 거의 없어서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사이에 병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정기 검진을 통해서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눈 건강의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안경이 두꺼우신 분들, 고도근시, 또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 혈압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토피나 알러지 같이 만성적으로 눈을 만지거나 비비는 습관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이런 질병들이 더 잘 생기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기검사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중요해서 부모님이 녹내장이나 황반변성이 있으시거나 이러면 이제 자녀들, 한 30, 40대 자녀분들도 조기에 한번 방문해서 나는 괜찮은지 없는, 앞으로 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사를 통해서 가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안구 건조증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건조한 환경인데요. 우리나라 날씨, 사계절의 날씨만 봐도 여름엔 좀 습한 편이고 겨울에서 봄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겨울하고 봄 사이에 건조증들이 심해지고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아지는 걸 저희는 경험을 합니다. 물론 여름에도 에어컨 선풍기를 요새는 많이 쓰기 때문에 습도가 낮아지고 또 바람에 의해서 건조증이 유발돼서 여름에도 건조증이 만만치 않기는 한데 겨울에 더 심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한테 아주 중요한 눈의 과도한 사용이 안구 건조증의 또 주요 원인입니다. 요새는 대부분의 업무와 뭐 공부를 다 컴퓨터와 이렇게 디지털로 하고 그러면서 눈을 집중해서 보는 시간이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또 쉴 때는 뭐 하나요? 핸드폰을 보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사람들은 하루 종일 눈에 뭔가를 보고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 눈의 과도한 사용이 건조증의 주요 원인이라 옛날에는 건조증이 주로 고령층들, 눈물 분비가 줄어드는 고령층들의 원인이었다면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건조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 주변에 뭐 쌍꺼풀 수술, 뭐 하안검, 지방이식, 어떤 뭐 교정을 한다든가 또 뭐 문신을 하고 속눈썹을 파마를 하고 여러 가지 미용 시술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눈물에 영향을 직접 주기 때문에 건조증이 또 유발되는 주요 원인인 것을 저희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증이 되게 심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처음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이 잠을 푹 주무십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럼 하나같이 열의 8분 이상은 어떻게 하셨어요? 잠을 푹 못 잡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 수면 장애 등이 안구 건조증의 주요 원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력을 이제 교정하는 목적으로 안경 대신 컨택트 렌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렌즈도 필요할 때 몇 시간씩 사용하면 괜찮지만 아침 일찍 착용하고 밤늦게 자기 전에 빼고 또 그런 활동들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거든요. 이런 어떤 사실상 렌즈를 뺀 시간보다 낀 착용한 시간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고 이것이 컨택트 렌즈는
렌즈는 주로 소프트 렌즈들은 수분을 빨아들이고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있는 눈물도 뺏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 렌즈를 오래 착용하게 되면 건조증이 많이 생기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신 질환 중에는 뭐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조증을 많이 유발하고, 또 관절염이 같이 동반된 분들은 저희가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해서 눈물샘과 침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손상돼서 눈에서 눈물이 분비되지 않아서 생기는 아주 심한 건조증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도 내가 건조증이 너무 심한데 입도 좀 마르는 것 같고 혹시 뭐 관절도 좀 안 좋은 데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한 눈물 부족 현상이 아니라 실제 생활 습관과 환경, 또 전신 질환 등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는 매우 복합 다변한 질환이다 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테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뭐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눈을 깜빡깜빡 하잖아요. 깜빡깜빡 하는데 눈을 어느 순간 이렇게 부릅뜨고 10초를 참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를 실제로 세보시고 10초간 아무 불편함이 없다, 그럼 건조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불과 한 뭐 5초, 또 뭐 길어야 7초, 짧게는 2, 3초 만에 눈을 더 이상 뜨지 못하고 빨리 깜빡이게 된다, 그러면 건조증이 이미 있거나 생길 위험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눈을 오래 뜨고 있기를 힘들어 하시고, 또 우리 외부 자극, 눈을 건조하게 하는 자극이 주로 이제 외출했을 때 바람 분다든가, 특히 겨울에 찬바람 불고 막 눈물 나는 것도 다 건조증이고요. 또 우리가 뭐 옆에서 고기 굽거나 이제 요리를 하는데 연기 같은 게 이제 눈에 살짝 들어갔을 때 눈이 몹시 따갑거나 매운 경우, 이런 경우도 물론 연기가 너무 독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빈번하다 그러면 그것도 되게 건조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조증이라고 하는 거는 하품하거나 울 때 눈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평상시에도 눈물층이 항상 있어요. 이 눈물층이 충분하느냐 부족하느냐를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건조하다는 것은 평소에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하고 그런 자극이나 이런 불편함을 통해서 인지를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안과의사 선생님도 매일 하시는 셀프 안구 건조증 관리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조증을 평소에 이제 현대인들이 예방하는데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로는 컨택트 렌즈의 사용을 좀 줄이자는 겁니다. 기왕이면 소프트보다는 하드 렌즈가 장기간 착용했을 때 건조증을 좀 덜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렌즈를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또 일주일에 7일 내내 이렇게 착용하는 것이 건조증을 되게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가능한 필요할 때만 렌즈를 끼고 평소에는 안경 끼는 횟수와 시간을 좀 늘려가시면 많이 건조해지는 걸 좀 줄일 수가 있고, 그것이 결국 소프트 렌즈를 오래 끼고 싶어도 눈이 많이 건조해지면 빨리 못 끼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눈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인들 중에 건조증이 또 많으시거든요. 그 이유가 강한 조명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방송인 중에도 보시면 선글라스 끼고 방송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이제 건조증이 심한 분들인데, 강한 조명 같은 것도 좀 지속적인 노출을 좀 피하는 것이 좋고, 또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거, 우리가 뭐 자전거를 타는데 안경 안 쓰고 쓰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선풍기, 에어컨, 히터 이런 난방용품들이 계속 천장에서 나오거나 하는 것들이 내 얼굴을 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건조증의 굉장히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건조하신 분들은 반드시 뭐 근무 환경이나 가정 내에서 그런 바람이 나한테 향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막아준다든가 줄여준다든가 돌려준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건조증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건조증에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 잠이 보약이란 말이 안구 건조증에서 굉장히 진실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잠을 편하게 푹 주무시고 하루에 수면 시간도 뭐 7시간, 6시간 이렇게 충분히 주무시는 분들은 건조증이 잘 안 생기고, 생기더라도 빨리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꼭 불면증이 심하고 수면 유도제나 수면제 같은 거에 많이 의지를 한다든가, 또 알코올 의존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건조증이 실제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인들이 디지털 중독 상태로 다들 살기 때문에 침대 머리맡에 핸드폰이 있죠. 옆에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자기 전에도 끝까지 보다가 자고, 중간에 깨도 다시 보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분들이 많죠. 요새는 또 투자한다고 미장 이런 거 보느라 또 그런 분들도 많을 텐데, 코인도 그렇고 그런 어떤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많이 보는 것들이 건조증의 되게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랑 핸드폰을 볼 때 왜 건조증이 유발되느냐, 사람들은 그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건조증은 그건 아닙니다. 건조증의 주요 원인은 빛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동안, 글을 읽는 동안 눈의 깜빡임을 줄이게 됩니다.
무의식중으로.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몰래카메라 같은 거를 보면 보통 이렇게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10초에 한 번씩 눈 깜빡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컴퓨터나 어떤 컨텐츠에 몰입해서 있는 사람들을 몰래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 거의 3, 40초가 지나도 눈을 안 깜빡이고 눈을 한 번 깜빡일 때 완전히 닫았다 떠줘야 되는데 대충 내려오다 말고 올라가는 식으로 눈 깜빡임이 되게 불완전하게 닫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몇 시간 며칠이 노출이 되면 안구건조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자주 깜빡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인공 눈물도 적절히 예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또 컴퓨터를 볼 때 제가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컴퓨터를 이렇게 보면 눈을 좀 작게 뜨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치켜 뜨듯이 보면 눈이 확 넓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10초를 봐도 눈이 훨씬 좀 부담스럽고 건조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 크게 부릅뜨는 것보단 작게 뜨는 게 훨씬 안구건조증에는 유리하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꺼풀을 집에서 닦는 방법도 있을까요?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세수할 때 눈 가장자리를 한번 문질러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눈꺼풀에 염증이 있으시거나 또 안구건조증이 좀 심한 분들, 특히 저희가 마이봄샘 염증이라고 그래서 눈의 이제 구조를 보면 눈꺼풀 안에는 기름샘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분비를 하면서 눈물의 주요 성분이 기름층을 만들어내는데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 이제 노랗게 보이는 층이 이제 기름층입니다. 이 기름층은 안에 있는 물층과 점액층을 보호하면서 쉽게 이 눈물의 주요 성분들이 증발하지 않고 눈을 코팅을 지속해주게끔 유지하는 역할을 이 지방층이 합니다. 이 지방을 분비하는 것들이 눈꺼풀의 마이봄샘이기 때문에 마이봄샘, 눈꺼풀샘이 건조증 예방에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마이봄샘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이 기름샘이 이제 염증 때문에 막혀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맑은 기름들이 잘 분비가 안 되겠죠.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눈꺼풀 염증, 마이봄샘염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눈을 잘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눈 전용 세정제가 따로 있어서 눈에 저런 나쁜 노폐물들이나 지방층을 잘 닦아주도록 만들어진 성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눈에 들어가도 뭐 비누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덜 자극적이기 때문에 눈 전용 세정제를 이제 구입하셔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온찜질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고 나서 눈을 닦아주게 되면 더욱더 그런 노폐물과 기름때들이 잘 닦이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온찜질을 하고 나서 닦으시면 더 좋고 바쁘거나 급하면 그냥 청소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이봄샘을 기본적으로 관리해서 눈의 피로나 건조증을 이제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되게 중요한 방법들인데 병원에 오시게 되면 병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치료하는 방법과 기술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이봄샘 염증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가까운 안과를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안과 의사가 알려주는 인공 눈물 가장 올바르게 넣는 법은 무엇일까요? 인공 눈물을 넣는 방법은 우리가 일회용이 있고 병이 있는데 차이는 이제 병에는 이제 오염되지 않도록 만든 보존제가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방부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면 눈 건강에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일회용을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들 많이 추천을 합니다. 요새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어서 보통은 따고 나면 한 6, 7방울 정도 나오게 돼 있거든요. 첫 한 방울 정도는 떨어뜨리고 두 번째 방울을 눈에 넣는 방식으로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고개를 최대한 위로 들어 올린 다음에 깨끗한 손으로 아래쪽만 이렇게 내리고 눈 자체는 내가 위를 쳐다보게 되면 가장 크게 떠지게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위에서 떨어뜨리면 눈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주변에 맞아서 흘러 들어가는 눈물이 있으면 충분히 잘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구건조증 환자분들의 경우는 건조증 치료 목적에서 눈물약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더 중요해지게 되는데 보통 컴퓨터를 뭐 한 내가 6시간을 볼 거다 그러면 6시간 컴퓨터를 보고 그러고 나서 눈이 너무 뻑뻑하면 사후에 넣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방적으로 넣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보통 인공 눈물을 한번 넣으면 한두 시간 정도는 눈물층이 보완이 돼서 장시간 컴퓨터를 보고 있더라도 눈이 표면이 말라서 증발하는 현상들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눈에 건조증에 유발되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활동을 하기 전이나 중간중간에 눈물약을 한 번씩 넣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외출했을 때 뭐 바람 불고 할 때 눈물이 난다든가 불편하신 분들도 안약을 미리 넣고 외출하시면 그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눈물약을 예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단순한 인공 눈물 외에도 치료 기능이 있는 기능성 눈물약이나 안구건조증 치료제, 또 병원에서 하는 많은 시술들이나 요법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참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셔서 좀 더 좋은 약제와 최신 기술들을 같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이나 또 알러지철, 봄, 가을 같은 경우는 눈 표면이나 이런 데 이제 꽃가루나 미세먼지들이 많이 축적되기 때문에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시면 눈물약을 한번 넣어서 이걸 씻어주시는 것도 좋다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눈이 좀 불편하거나 걱정은 되는데 어느 병원을 가서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될지 되게 걱정되시죠. 막막하시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럴 때는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가 주변에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걸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용산구 이천동에 있어서 멀리서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또 뭐 저희가 다 모든 분들을 뵐 수 없는 현실에 있어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들은 이 유튜브 채널 닥터스TV라고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데 여기를 와보시면 저희가 고정 댓글에 이제 링크를 걸어놨는데 오시면은 평소 눈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그런 전문적인 치료나 또 다양한 사례들 이런 분들 실제 환자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좀 반영해서 유익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방문하셔서 뭐 구독도 눌러주시고 한번 봐주시면 눈 건강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저희 병원 진료를 한번 봐보고 싶거나 하신 분들은 저희 병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네이버나 뭐 카카오톡, 전화를 통해서도 홈페이지에 저희 병원이 되게 전국적으로 많이 환자분들이 찾아주시는 병원이라 저희 병원을 좀 따라한 병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은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과에다가 센트럴이라는 이름을 붙인 병원들이 요새는 되게 많은데 다 저희랑 아무 상관이 없는 병원들이라 보시면 되고 저희 오리지널은 진품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센트럴 서울 안과 이름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용산구 이천동에 소재해 있어서 혹시 뭐 멀리서도 KTX나 이런 걸 타고 오시는 분들은 뭐 용산역이나 서울역에서 오셔서도 멀지 않은 위치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 예약을 걸어 주시고 진료를 봐보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진료도 봐드리고 또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을 열심히 해드리는 여러분들의 눈 건강에 좋은 지킴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